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수역 개론 첫 번째 시간에서는 상수역의 개념과 상수역이 전승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자악을 집대성하신 주자께서 역학 계몽의 첫머리에 역은 본래 점치는 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인이 자연 현상을 살펴서 괴를 그리고 시초의 수를 셈하여 효의 이름을 지어 천하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의심스러운 것을 해결하고 망설임을 결정하여 길한 것과 흉한 것, 후회함과 한탄함에 미혹하지 않게 하였으니 그 공은 대단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의 이치 속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과 사람살이의 일정한 법칙과 질서가 있으므로 이를 변하지 않는 의미의 부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춤없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므로 이것을 변역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역은 지극히 자연적인 섭리이므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니 간이라 간단하고 쉽다고 하였습니다. 역점을 한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만물의 다양한 변화를 사람 살이의 일로 쉽고 간단하게 해석하여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점에서 받은 조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법은 서죽의 책수를 헤아려 수와 효를 얻는 전법이니 복잡하고 번잡스럽습니다. 더구나 동요인 변효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 그 해석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강절 선생은 기존의 전법에서 심역으로 변통하는 새로운 전법으로 진일보시키셨습니다.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시는 심역의 본질은 만사 만물의 다양한 변화를 고정된 원리로 헤아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역의 이치를 자유롭게 유추하고 변통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수역 개론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소강절 선생은 천지 만물의 자연 현상에서 선천 자연역을 기본으로 하여 선천법과 후천법 두 가지로 발명하셨습니다. 선천법으로 점을 한 경우에는 먼저 수를 얻고 수로서 개를 일으켜 점괘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천법으로 점을 하는 경우에는 괴를 먼저 얻고서 괴에서 수를 취하여 동요를 얻게 됩니다. 선천법으로 점을 한 경우에는 주역의 괴사나 효사를 참작하기보다는 괴상과 오행으로 체용과 생극 죄화를 살펴서 판단합니다. 후천법으로 점을 하는 경우에는 역수가 나온 뒤에 수임으로 주역에서 점사의 기륜과 체용과 생극 죄화를 살펴서 이것이 언제 응하는 시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강절 선생은 진년 12월 17일 신시에 우연히 정원에 핀 매화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서로 매화 가지 나무에 앉으려고 다투다가 매화 가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선생은 선천 전법으로 수를 일으켜 점을 하셨습니다. 진년은 자축, 인묘, 진 다섯 번째이니 5이요 12월은 12이고 17일은 17이니 34를 얻게 됩니다. 34에서 8로 제하면 나머지가 2이니 8개의 괴수가 2인 택개를 상개로 삼습니다. 합개는 상개로 얻은 34에 신시는 9번째에 해당하는 9를 더하면 총수가 43이니 43을 8로 제하면 3이 남아서 8개의 괴수가 3인 릿개를 합개로 삼습니다. 이 점의 응한 개는 택화 협개입니다. 변개를 얻으려면 총수 43을 6효의 숫자만큼 제하니 1이 남아서 택화 협개의 초효가 동해서 택산 한 개로 변했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점괘를 보고 변통하여 통변하시기를 내일 저녁 때 여자가 담위에서 꽃을 꺾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담위에서 떨어져 넓적다리가 다치는 일이 있으리라 고 판단하셨습니다. 선생의 판단대로 그 다음날 저녁 무렵 이웃집 여자가 담 위에 엎드려 꽃을 꺾으려고 하는데 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꽃을 꺾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란 여자가 실수로 담 위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매화나무는 가지가 부러지고 꽃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 스토리는 소강절 선생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것으로 소강절 선생의 전법이 매화역수, 관매역수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강절 선생의 일화 중에서 후천법으로 점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동남쪽으로 가는 노인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빛이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점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건계에 속하므로 건계를 상계에 두고 동남쪽은 손방이니 손계를 학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천풍국계를 얻었습니다. 변효를 구해야 하는데 건계는 괴수가 1이고 손계는 괴수가 5이며 묘시에 해당하니 4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5 더하기 4는 10이고 효는 6효이므로 6을 제하니 4가 남아서 9 사효가 동하면 중풍 손계로 변했습니다. 또 점을 할 때 노인이 움직여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으니 그 흉함이 빨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풍국계의 효사는 꾸러미에 고기가 없으니 흉함이 일어나리라. 선생은 이러한 점괘를 보고 변통하여 통변하시기를 그대는 5일 동안 출입하지 말고 근신하시오. 만약 출입한다면 중한 화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 뒤 노인은 5일도 지나지 않아 잔치집에 초대되어 가서 생선 요리를 먹다가 센 생선뼈가 목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변통은 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강절 선생처럼 도통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심역의 변통을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복희씨는 천지의 변화에 따르는 법칙을 음양으로 표시된 팔계를 그렸습니다. 팔계는 만물을 생성 변화하는 근본 원리로 축약한 것입니다. 팔계의 생성 과정은 지구의 본체인 태극에서 밝고 어두운 음양으로 분화되고 음양인 양의는 사상으로 나누어지고 사상은 팔계로 나누어지면서 완성된 것입니다. 태극에서 양의, 양의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계로 분화시키는 에너지가 오행입니다. 복희씨의 팔계는 문자가 기록된 역서가 나오기 전에 생성된 계수이므로 선천팔계라고 합니다. 복희씨의 선천팔계도의 괴수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팔계를 상징하는 수로서 만물의 물상과 만물의 위치를 배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상과 리를 내포하고 있는 진리의 수입니다. 복희씨의 선천팔계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건계이고 하늘이고 아버지이고 오행은 금입니다. 2번은 택계인데 연못이고 소녀이고 오행은 금입니다. 3번은 리계이고 해이고 차녀이며 오행은 화입니다. 4번은 진계인데 우레이고 장남이며 오행은 목입니다. 5번째 손계는 바람이고 장녀이며 오행은 목입니다. 6번째 감계는 물이고 차남이고 오행은 수입니다. 7번째는 간계이고 산이고 소남이고 오행은 토입니다. 8번째 곤계는 땅이고 어머니이고 오행은 토입니다. 수에 따르는 팔계는 만물의 상형을 뜻합니다. 괴는 만물을 담고 있는데 팔계와 팔계가 상계와 합계를 구성하여 64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대하여 일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강절 선생의 전법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수를 일으켜 괴를 세우는 것과 선천팔계의 괴수와
괴에서 작용하는 오행의 기운, 그리고 8개에 각각 속해 있는 물상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점을 한다는 것은 자연 현상을 살펴서 만물의 다양한 변화를 사람 사리의 일로 해석하여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할지는 점을 보는 개개인의 소양과 실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